제일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 결국 갑질이죠. 여성가족부라는 자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찌 보면 장관 자리죠. 어쨌든 의혹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건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에서 법제처장 가지고 뭘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이완규는 뭐를 했어요? 친구 했잖아. 또 어쨌어요? 법제처장 한 다음에 어디 가려고 했어요? 헌법재판관 가려고 했잖아요. 네, 많이 비판을 하고 고개 있어요. 숙여 죄송하다고 하세요. 근데 미결수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된다 자기가 요청을 합니다. 그걸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되냐면 서울중앙지검이 해줘야 돼요. 윤석열이에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안 해줬어요. 왜냐면은 뚝이 네. 무너졌거든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면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만 불리해져요. 입 다물고 있으면. 김태우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위증죄에 걸리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걸릴 게 더 큰 거야. 위증이 더 싸다. 이렇게 네, 위증이 더 생각하는 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김태호마저 이렇게 시작하면요, 나머지 사람들 다 솔솔 불게 돼 있고요. 나중엔 김용현 장관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인영 전 반첩 사령관이 네. 군사재판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불안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내가 선처 바란다. 그 아래 부하들한테 부하 직원들은? 선처 바란다. 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군복을 벗었어야만 했다라고 이제 후회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야 될 멘트가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올바른 판단.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죠. 이번 주 내내 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 몇몇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이야기, 직접 겪은 경험담 위주로 흥미롭게 오늘 풀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일단은 보좌관 경험도 있으시고 또 그 깜빵 경험도 있으신 우리 그런가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면회 많이 가셨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면회 많이 갖고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그렇죠.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14년차 보좌관입니다. 네, 강성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역시 구치소 깜빵 많이 가셨죠? 저도 뭐 변호사로서 많이 가보죠. 네, 지금도 갈 수 있죠. 지금도 네. 종종 가시고요. 의뢰인도 없으면서 어떻게 가요? 예? 의뢰인도 아니 없으면서. 있죠. 왜 없어? 있어요? 내가? 있죠. 그럼요. 야, 그렇구나. 가보면 또 이게 뭐 진짜 몇 평인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음식 그러니까요. 나오고 뭐 안에 돈 얼마까지 넣어줄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듣는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있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님 어서 아유,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김성열 후보님도 보좌관 경력이 좀 있으시죠? 저 한 12년, 13년 했죠. 12년. 그리고 저는 한 당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서 맞아요. 아. 맞아요. 모든 당의 특징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저는 줄도 없고 백도 없어서 여기저기 이력서 넣으면서 살았어가지고 예. 그 의원들이 이렇게 그만해 이제 이렇게 하면 나가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해라는 말씀도 거의 안 하죠.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 자기가 하면 좀 그러니까 네. 다른 보좌관 시켜서 좀 위에 보좌관 시켜서. 완전 미국식이에요. 우리 미국에 보면 갑자기 너 내일부터 안 나와 그러면은 가면은 맞아요. 딱 짐 쌓여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보좌진 그렇습니다. You are fired 이러면. 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잘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제가 인사만 하고 들어가는데. 최인경 기자님. 있었구나. 여러분 저 15년 정규직에 저도 구치소 여러 번 저도 이거 많이 눈물 흘리면서 이거 많이 했어요. 국회 출입 많이 하셨고요. 네, 국회 출입도 하고 그 보좌진 하소연 전문이고. 보좌진들이 죄다 최인경 기자한테 와서 나 이렇게 잘렸다 얘기를 하니까. 뭐 갑질과 관련돼서는 저는 또 유명한 대한항공 사내변 출신입니다. 그렇구나. 한국 변호사.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예요. 그 생생한 땅콩 해양에 그때예요. 그때 네. 딱. 땅콩과 물컵 두 개 다 겪고 나왔죠. 그래요. 두 개 다. 예. 그 익명 소리만 들으시고. 그왜 소리 막 그 고음을 엄청 많이 또 했었잖아요. 네. 그 소리도. 네. 대기실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한 10분간은 그냥 고음이 난다고. 피해자 됐네. 모임이네요. 네. 아까 그리고 저 잘린 얘기하시던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제 첫날 이제 호기롭게 출근을 딱 했는데 네. 갑자기 선임 보좌관이 네. 어이 강 비서
뭐 옥상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대답을 했죠. 전 담배 안 피는데요. 그랬어요. 오.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갑시다 좀. 그래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네. 결국은 너 그만 나와라. 왜? 첫날인데? 아니 이제 나중에 일을 좀 하고 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능력 부족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이제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고 네. 이제 의원실 특성상 네. 갑자기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잘 일하다가 잘 일하다가 내가 갑자기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갑자기 쓸모가 없어진다는 건 다른 누군가가 새로 들어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 뭐 의원 눈에 누군가 들어왔다든가 의원의 조카 의원의 가슴에 갑자기 누가 들어왔다든가 아. 그런 걸 갑자기 다 얘가 정말 일 잘하는구나 나를 위해 일하는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하하. 아니면 또 이제 막 보좌관들끼리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또 A 보좌관 줄 잘못 쓰면 같이 이제 사퇴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들 잠시 후에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문회 이번 주가 계속 뭐 4명, 3명, 5명 뭐 이렇게 계속 쭉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냥 청문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있는 청문회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오늘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하루씩 하는 거죠? 네, 청문회는 네. 하루입니다. 그리고 하루만 이제 하고. 15, 16, 17, 18 각각 뭐 4명, 5명, 3명 이렇게 있는데요. 음. 요거는 저희가 매일매일 좀 네.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수요일에 있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청문회가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강선우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야당에서도 좀 벼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뭐 아무래도 예.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는 제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마스크 주식이 제일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은경 정은경 후보자. 네, 마스크 주식을 논문 표절이 덮더니 논문 표절을 변기수리가 덮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은경 후보자는 제가 분명하게 좀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명을 하겠지만 네. 일단 남편도 의료업계 종사자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의료업계 비전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기 2년 전에 이미 이분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빼가지고 이것을 가져가 차익 실현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은경 후보자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 액수 자체도 이제 6,200만 원이거든요. 뭔가 정보를 갖고 뭐 네. 샀다 팔았다 한 그런 정황이 없다.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타잖아요. 예. 딱 정보 받아가지고 예. 얼른 매입했다가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오르면은 바로 팔아가지고 차익을 실현을 하잖아요. 제가 좀 다르잖아요. 코로나 직전에 마스크 업체 사장님 회생 파산을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 업체가 화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혼 소송이 들어가서 제가 이혼 소송을 맡았거든요. 파산 도와주다가 이혼 소송을 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 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회사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사모님이 참고 계시다가 그때 이혼 소송을 던지셔 이런 살아있는 얘기 듣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오늘은 정은경 네네. 말고 일단 네. 강선우부터 좀 네. 가겠습니다. 의혹이 뭐예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아까 변기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제 갑질 의혹 중에 하나였는데 자신의 네. 집안일까지 보좌진에게 시켰다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강선우 후보자는 아니, 나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그걸 보좌진에게 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된 갑질과 이제 신경질 등으로 보좌진들이 계속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잘렸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21대 22대 이렇게 국회의원 하면서 면직한 보좌진이 46명이다. 46명이다. 그만둔 사람이 이렇게 네, 많다고요? 그렇게 많이 그만뒀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니까 요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 후보자 측은 이게 우리가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승진시킬 때 그리고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올 때 요럴 때 다 면직했다가 새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하고 나면 실제로는 28명이다 면직된 그래요? 보좌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직 보좌진 지금 2명이 그러니까 안 좋은 사이로 나간 뭐 근태에 문제가 있었던 보좌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제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전직 보좌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방해하려고 했다. 음?
너 이제 여기서 다른 데서 이제 일 못하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라고 그래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취업까지 방해했다라는 그건- 의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전 보좌관들의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 전입 의혹이 나왔는데 이건 네. 뭐냐면 지금 지역구가 강서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은 종로구인데 투표를 앞두고 이제 강서구에 급하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전입해서 네. 투표를 했다. 모친도 그렇게 했고 가족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몇몇 의혹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체로 다른 후보자들보다는 강선우 그다음에 정은경 말씀하신 또 이진숙. 세 명 네. 정도가 이제 집중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강선우 그쵸. 후보자입니다. 네. 제일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 갑질이에요? 그 결국 갑질이죠. 사실 이게 여성가족부라는 자리는 진짜 뭐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알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찌 보면 장관 자리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은 늘 노동자, 서민 뭐 이렇게 대변한다, 여성 이렇게 대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질을 하는 그것도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갑질을 하는 그런 어떤 의혹이 있는 분이 장관의 자리에 네. 앉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리에 앉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좀 어찌 보면은 가장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추궁이 되지 근데 않을까라고 그 생각을 갑질에 합니다.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주장은 있는데 뭐 사실로 좀 확인이 됐다거나 이러기는 아직은 뭐 안 된 상태 아닌가요? 일단 이제 뭐 언론사에서 네. 그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 그 보좌관들의 네. 일단 뭐 증언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이제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당 대변인 부대변인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쨌든 의혹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건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시키는 것은 저는 우리의 원칙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문회에서 네, 청문회에서 밝혀내라. 소명을 하고 예. 소명이 안 되고 여전히 국민들이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그래 말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뭐 보좌진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이제 처음에 저도 46명을 갈아치웠다라고 하니까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많죠. 네. 네,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고. 아,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보좌 직원 그 채용란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항상 구직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온 지 좀 오래돼서 그랬는지 간과하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여기는 46회라는 것은 46명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9급으로 시작했는데 7급이 돼. 8급 되고 7급 되고 네. 6급 되고 5급 되고 4급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서도 5번의 카운트가 될 수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9명과 관련해 가지고 또 상임위가 바뀔 때 좀 바뀌고 또 지역에 있는 보좌관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8번 정도는 카운트 네. 되는 거는 그래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 이건 너무 이상한 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정도까지는 있고 아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보좌 직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임무와 업무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 정책이나 정무 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책이란 건 법도 만들고 뭐 그렇겠죠. 정책을 만들고 예. 정무라는 것은 뭐 저처럼 과거에 이제 뭐 기자들 대응하고 뭐 연설문 쓰고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행정여비서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비서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제 총무 일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행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수행을 하시던 분들은 지금 문제 제기하는 네, 분들이 네,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강하게 추측하건데 국회 사무실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집 와가지고 비대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수행을 하시던 분한테 이런 부탁이 있었다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수행하니까 차로 같이 이제 움직이고 하다가 집으로 데려가고 집에 뭐 집으로 갔다가 데려가고 이제 이것 뭐 좀 해라 뭐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도 적절한 건 아니지만 부적절한 겁니다. 네. 다시 원칙을 세우고 과거에도 보면 막 그 수행하시는 그 보좌 직원한테 뭐 자기 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데려주라느니 뭐 온갖 갑질이 많았어요. 뭐 많이 등원시키고 뭐 네, 이런 거. 뭐 한 2012년 막 14년까지도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고. 지금은 저는 거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소명이 된다면 네. 이것은 저도 과거에 보좌 직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일하시는 분도 제 후배들인데 네. 저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네. 28명은요 결코 통상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뭐 변명을 하시려니까 어쩔 수 없고. 28명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럼요. 5년 동안 28명을 바꿨는데 일반적이지 않다. 일이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얼마나 바꿨습니까? 몇 명 바꿨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전재수, 정동영 이분 다 의원인데 5년간 몇 명이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요 28명의 평균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국회의원 재산 평균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많은 몇 분이 이 평균을 쫙 올려놔요.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엄청 많이 보좌진을 막 그냥 밥 먹듯이 갈아치우는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이건 당을 가리지 않고 이 당에도 있고 저 당에도 있고 있는데 네. 그 분들이 이 평균 보좌진 교체 횟수를 늘려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하는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은요. 아니 자기랑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일하는 보좌진들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자르지도 않고요. 절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수행비서한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이 내용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당시에 이게 진정이 들어왔었어요. 언제쯤이에요?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게 진정이 들어온 게 한 2, 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오. 제가 민주당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실 있을 때 때. 그리고 네. 그 당시 제가 민주당 보좌진 협회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좌진 협회로 진정이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 내용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예, 세게 들어와서 음식물 쓰레기 뭐 버리게 한다 뭐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 근데 만약에 이걸 수행비서한테 시켜놓은 거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좌진들도 사실 그 안에서 급이 있거든요. 4급, 5급, 6급 급이 있고 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과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과 수행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행을 하신 분이 제일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 약자한테 이런 일들을 시켰다? 아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장군급 인사가 뭐 자기 집에다가 병 불러가지고 청소시키고 뭐 우리 옛날에 다 많았죠, 그거. 예,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장 그래서 담그고. 저는 이게 사실은 강선우 의원 혼자만의 문제는 진짜로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도 똑같이 당했던 피해자예요. 예, 저도 그 당시 처음 들어왔을 때 의원이 집에서 저기 뭐야 김장을 담근다고 그래가지고 김정 다들 그렇게 김치 안 사 먹고 이렇게 아니 근데 보좌진을 저는 괴롭힙니까? 아니 그것도 되는데. 주말에 네. 저는 심지어 돈도 안 받는 입법 보조원이었어요. 근데 뭐 주말에 뭐 김장을 담근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줄 알고 갔죠. 웬걸? 가족이 봉사한 거예요? 아니 뭐 거기까지. 네. 아니 근데 진짜로요. 맞아요. 18대 때 19대 때는 더 심했고요. 그래요? 그나마 20대 21대 되면서 나아진 거예요. 네,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그 전에 아직도 근데 보면. 이런 분이 남아 있다는 거 저는 이건 민주당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국민의힘도 똑같은 문제지만 적어도 이런 분을 감싸서는 안 돼요. 감싸는 순간 민주당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권 의식 있는 의원들의 문제이고. 그럼요. 내가 저는- 아니 제가- 근데 그거는 의원 자신의 잘못된 그냥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뭐 그러니까 있겠죠. 저희 네. 민주당에도 과거에 뭐 3대 악마, 뭐 국민의힘도 뭐 3대 악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부자관들 들어서 사이에서 소문이. 네, 왜냐면 아. 다 공유가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은 예, 예. 뭐 자기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갑자기 야 집에 가서 강아지 빗 좀 이렇게 산책시켜. 빗질 좀 해줘라. 그리고 또 의원은 지역구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자기 혼자 있잖아. 근데 이분이 혼자 밥 먹는 걸 매우 싫어해.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아침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아침에 나오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진짜입니다. 밥 먹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야. 어떤 그 수행하시던 분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강대교에서 갑자기 차를 확 세우고 차키를 뽑아가지고 서강대교에다가 키를 던져버리고 나 일 안 해! 이 새끼야! 하고 그만두신 분도 진짜? 있어. 네. 전설의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뒤에서 글 쓰고 있으면 뒤에서 탁 이렇게 보다가 야 오타 났잖아 이 자식아 오타 났잖아 이렇게 막 때리기도 뒤통수를? 뒤통수 갈기고 아, 이제 살아있다, 이런 살아있어, 분들은 오늘. 야 진짜 19대니까 2012년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많이 실명 토크 가능합니까? 아,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까? 근데 네.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도 그러면 야 우리 당은 더해 임마 우리 방에서 갑자기 문 닫지 왜 그러는 줄 알아? 뭐 왜 11월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좀 가려서 하세요. 예. 욕설이 많이 네. 나온다. 아직 네, 욕설이 막 나오는 네, 거예요. 육두 문자가 네. 나왔다. 지금 이런 게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런 갑질이 지난 한 10년, 15년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줄었어요. 진짜 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갑질들이 뭐 드러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도 많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현재 진행형적인 면이 지금 나오는 증언들이 그런 게 있고 저는 무엇보다 좀 민주당의 이번 대응과 이런 것들이 약간 끔찍하게도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뭐냐면 민주당이 늘 했던 이야기가 그 피해자 중심주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강선우 의원의 이와 같은 갑질 의혹에 대해서 폭로했다는 보좌진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어제 기사 나왔어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고소해서 고발해서 입을 막겠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제보하고 증언하려는 증인이 있었어요. 오늘 인사청문회 나와서. 근데 그 증인 채택 막았죠. 민주당이. 왜 막아요? 왜 피해자의 막은 게 아니라 이제 합의를 피해자가 안 한 말할 거죠. 기회조차 안 줘요? 왜? 아니 합의를 해주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은 당연히 증인을 부를 거예요. 민주당이 동의만 해주면 증인은 오늘 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오게 해요? 왜 국회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데서 말을 못하게 해요? 이게 2020년대에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우리 사회에 확장시켰던 민주당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저는 갑질은 여야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요.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랑 너무 다르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주님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의 보통의 폭로성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렇겠죠. 얘기를 막 예, 하고 예.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그분의 말이 지금 증언이 사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강선우 후보자도 충분히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네. 된다는 것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이런 갑질이 드러난다고 하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감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는 우리가 제대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나서 양쪽 결정하자는 얘기를 겁니다. 같이 듣는 게 같이 낫지 않았을까요? 들어야죠. 그러니까 왜 안 불러 사실- 들을 기회도 안 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신 거예요. 나는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도 민주당이 처음 꺼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 법은 피해자라고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처음으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사실상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너무 맞지를 않고 무엇보다 언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 증인 없이 갔습니까, 이렇게. 이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 이후에 완전 뉴노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여튼 뭐 네. 증인 없는 이 부분은 네. 그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됐는데도 다 임명하는 거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정권 뺏기고 나서 저쪽 당이 그랬을 때 뭐라 그럴 거냐. 할 말이 없다. 네, 근데 지금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장관들 통과시켰으면 안 되는 거 맞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증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좌진들 진짜 파리 목숨이거든요.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실로 가야 되는데요. 다른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 사람 뽑지 마라. 그럼 그 사람 사실상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예요. 그 블랙리스트 근로기준법상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 하는 업체 다 처벌받거든요.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 오늘 언론 기사 나온 거 보면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2명의 증언자, 2명의 그 인터뷰한 보좌진 말고 또 다른 보좌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많아요. 제가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민주당을 사랑하고 그나마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요원하게 생각하는 많은 보좌진들이 참고 있어요.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자기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두렵기도 하죠. 이렇게 해놓고 나 찍혀가지고 다른 방 못 갈까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민주당,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에 피해가 갈까봐 얘기를 못하는 보좌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이 입은 그만 감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저도 드리고 강선우 싶어요. 의원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 우리 예, 아니, 마지막 짧게만 짧게. 하시고. 네. 근데 지금 현직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보좌 직원의 또 어머니가 올린 글이 있어요. 아, 우리 딸이 거기서 그분 정말- 노사모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모 출신이면 안 됩니까? 아니 노사모 출신이 그러니까. 아니라 정치적 색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마치 보좌진의 어머니처럼 무슨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얘기했지만 전혀 사적인 관계가 아주 깊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하고도 저도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아는데 네. 결론은 이런 목소리는 그러면 왜 조명이 안 되는가.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쉽게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받자. 네. 그 입장입니다. 자, 다른 저 장관 후보자들도 짧게 좀 가볼까요? 아, 네, 일단 그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소명해봤을 때 납득이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당의 입장을 그렇게 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비슷하게 일단 한번 그 청문회를 해보고 상황을 보고 네.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기사가 몇 건 떴었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네네. 하고 있는데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다.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 아니냐 이제라는 지적이 나왔고 정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를 먼저 제출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 해당 소속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타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한 건데 이거는 이해충돌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배경훈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전재수 후보자 청문회에는 증인이 없습니다. 한 명도 네. 없는 걸로. 네, 여기는 크게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죠. 네, 사실 현 정부가 지금 출범을 했고 정부 인사들이 장관들이 임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일일이 다 그렇게 얘기하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제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 주말에 위성락 그 실장이 전승절에도 가지 않겠다. 네.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당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소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랑 정은경 후보자까지는 정말 생각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다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나 이런 데에서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만해도 국회의원 되시잖아요. 국회의원 계속 3년 더 하시잖아요. 보좌관들 보좌도 3년 더 받으세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아무튼 청문회는 멈춘 상태입니다. 서로. 지금요? 네. 강선우 후보자.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제 정회한 상태거든요. 싸우다가. 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뭐 인사도 짧게 좀 네, 볼까요? 대통령이 각 부처 차관급 인사 12명의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것이 법제처장인데요.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법정 변론을 맡은 조원철 변호사다.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장은 최초로 여성이 됐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뭐 조원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또 할 말씀이 좀 그쵸. 있으시겠군요. 네, 어떻게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변호인들에 대한 보훈 인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기관장들까지도 변호인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변호사기는 한데 변호사는 수임료 받으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다 받은 거죠. 그거 이상의 어떤 이런 자리까지 받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생각하기에는. 일을 잘한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람 정도면 법제처장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인데 주변에 아니, 자기 변호인 말고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법제처장 가지고 뭘 할 자격 있습니까? 저 또 얘기합니까? 이완규 선생님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분도 이렇게 아니 변호인에서 조원철 이 변호사는 하다못해 일이라도 했지. 근데 이완규는 뭐를 했어요? 친구했잖아, 친구. 친구했나? 친구가 자격증입니까? 깜빡이고. 아니잖아요. 이분도 그러면은 변호사로서 나중에 안가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변호사 출신으로서 안가 갈 가서 일 있으면 가야지요. 최소한도로 맛집 탐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완규 선생님 또 어쨌어요? 법제처장 한 다음에 어디 가려고 했어요? 헌법재판관 가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때 우리 당 내에서 많이 원평됐습니까? 비판을 안 하고 됐습니까? 있습니다. 예, 많이 비판을 하고 고개 있어요. 숙여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제가 같이 할게요. 사과는 뭐 조건을 걸어요. 이제 이완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그건 잘못됐다고 거고. 생각합니다. 그 예. 이완규 잘못된 것만큼 지금 조원철도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야당 비판이 예상된다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6년간 법관 경력,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연수원 동기예요, 대통령이랑 네네. 18기이고 그리고 그렇죠. 네네.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했고 부장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력과 경력도 뭐 탁월한데 또 친구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구치소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네, 또 구치소 전문가들이 등판할 시간인데요.
제가 뭐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많이- 뉴스 전해드리고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오늘 특검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가 또 있는데 윤석열 네. 전 대통령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감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 인권 침해요? 네. 무슨 인권 침해? 일단 더운 것이 인권 침해죠. 아 그거는 하늘에 얘기해야지 네. 왜 우리한테 얘기해? 그리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운동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따님인 김계리 변호사님 한 이야기인데. 아 이건 저기 그냥 딸 해요. 계엄의 딸. 계엄의 딸. 네. 네. 근데 수감자들에게 있는 운동 시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없다. 그리고 구치소 방이 원래 우리가 이제 한 3.5평 정도로 예상하고 처음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좁아져 있다. 그러니까 구치소 방이 더 좁아졌다. 이거 형이 확정된 사람도 아닌데 이건 완전한 인권 침해 아, 아니냐라는. 그래도 그 구치소 안에서는 제일 넓게 쓰는 분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응. 그리고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그 지병으로 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네. 그것로 이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눈 합병증도 있었는데 처음에 약을 못 먹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구치소 측에서는 들어올 때는 이제 맨몸이었으니까 약을 못 먹었고 거기 있는 약을 먹었고 그다음에 본인 약을 조달해서 지금 먹고 있으니까 상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권 침해는 그러니까 제일 지금 너무 덥고 그다음에 너무 좁고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운동도 못 하고.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원래 이렇게 돌지 않아요? 아니 그 운동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럴 수는 있겠죠. 독방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 시간도 혼자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날이 더운 것은 그야말로 날이 더운 여름이니까 날이 더운 거지. 겨울 되면 다시 추워져요. 그리고 저는 이 김계리 변호사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산다고 하는데 그럼 변호사로서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뻔히 구속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됐으면 본인이 현금이라도 좀 지어주든지 그랬어야지. 자기가 그 빈몸으로 가게 해놓고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자기 의뢰인이 2번 구속되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것이고 또 원래 구치소라는 것이요 미결수가 있는 곳이 구치소예요. 네. 확정이 되면 교도소 가겠죠. 뭐 당연한 말을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에게 호도하듯이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 약 같은 경우도 아니 그 다 신체 검사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교정실에서 밖에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싸제병원 데려갈 것이고 또 본인이 진료받은 경우 있는 데서 약 타다 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본인이 대통령 할 때 교정시설에 대해서 과미라도 좀 해결하고 교정 복지에 대해서 신경 좀 쓰지 그랬어요. 그 이제 사실 냉난방 문제가 이게 국회에서 몇 번 다뤄지기는 했어요. 구치소에? 예, 구치소에 이제 난방은 잘 되는 편인데 이제 냉방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냉방이 계속 법안 예산으로도 아마 몇 번 올라갔다가 근데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런 좀 반발로 네. 계속 매번 이렇게 좀 안 되고 그랬던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구치소는 아직 미결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 적용되는 거여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유지시켜주는 게 인권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막상 기소가 되고 나면 무죄 나올 비율이 3%를 넘질 않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네. 기소가 된 사람들은 거의 유죄로 보는 국민적인 인식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미뤄졌던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선풍기 2개만 돌아가고 뭐 이런 구조다 보니까 원래 구치소가 여름이 힘들어요. 겨울보다.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선풍기 켜놓고 그 얼음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런 정도는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아닌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미결수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원래 인권 옹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결수까지는 그래도 네.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예산도 계속 올라갔고 그게 잘렸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서 네. 조금 이렇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된다 자기가 병원에 좀 이렇게 입원을 시켜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걸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되냐면 서울중앙지검이 해줘야 돼요. 윤석열이에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안 해줬어요. 아, 근데 아, 그래? 많이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제 기억에 서울 성모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나중에고 그때 네. 그 미결수일 때 아, 재판을 그때, 받고 있을 때. 예, 그때 재판 받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래서 기사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허용을 안 해줬던.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결수이기 때문에 아직 유죄가 확정 안 됐으니까 인권을 조금 뭐 배려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변호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사형수라든지 그 무기징역 받으신 네. 분들 다 미결수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형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미결수예요. 아니 아, 형이 이거 확정이 확정돼야 되느냐에 기결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형이 확정돼야 기결이고 그러니까 물론 그 사형 집행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죠. 그 경우에 그러니까, 있어서는. 근데 그리고 형은 근본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유죄는 맞아요. 아니, 그리고 형 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세요. 거지. 아실 거 아니에요. 독방은요 구치소에서 오히려 특혜라니까요. 구치소에서 지금 그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독방 쓸래 단체방 쓸래 그러면 독방 쓴다는 사람이 더 훨씬 많을 거예요. 여름엔 더더욱 그렇게. 더우니까 여름은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온기가 느껴져서 덥다잖아요. 아니 주차장 한 칸에 남자 5명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주차장 한 2칸 정도에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당뇨 지금 걱정하시는데 구치소에 있는 튀긴 음식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도 곧 건강해질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기결수 얘기는 물론 이제 미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그분들도 누려야 될 뭐 최소한의 인권이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인권 개개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느냐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평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안 나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있는 방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구치소에서 재소 환경에 있어서 미결수인 상태에서만큼은 그래도 냉방 시설을 좀 구비하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인권을 옹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민변이 작년에 변협에서 무슨 소송을 했냐면 미결수 시절에 여름에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선풍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미결수 재소자를 대리해서 그러니까 전체 민변이- 구치소에 다 해주자는 거죠 냉방을.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민변에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한다면 문제 제기는 가죠. 근데 이 방만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 그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예,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했는데 사형수도 기결수가 맞아요. 네, 아니 그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알겠습니다. 집행이 네, 안 네.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저도 근데- 얘기 좀 할게요. 저도. 아,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할게요. 음.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 교정시설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썼으면은 그 진작부터 하지 왜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되니까 그때부터 그런 얘기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그 피해자 신문 구속 전 피해자 신문하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나왔어요. 주머니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에어컨 설치를 얘기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김성열 예, 아유 전문가 두 분께서 열띤 토론을. 그쵸 저는 많이 일반- 가보신 분들이라. 예, 일반 네.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특권 의식을 못 버렸어요.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자기만 다른 사람 다 달리 자기만 에어컨 써야 되는 줄 알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람한테 인권을 챙겨줄 여유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요. 왜냐하면 저 12월 3일 계엄 당일날 국회에 있었어요. 총등 군인들이 국회 쳐들어오고 제 앞에서 진짜 그러고 있는 걸 눈앞에 봤다고요. 저 그때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인권이라는 게 거기 존재했습니까? 근데 그걸 시킨 사람 현행범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분한테 무슨 인권을 지금 챙기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옛날에 삼천교육대 있었으면 거기라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감정적인 부분이긴 하나.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저뿐만이 네.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그럴 수 합니다. 있죠. 네. 예. 근데 법률이랑 정치를 하려면 좀 더 넓게 마음을 가시죠. 저도 그때 12월 3일에 있었고 아니 거기 12월 3일에 있었던 저도 만약에 그 계엄이 성공했으면 벙커에 끌려갔을 거고 벙커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장담하건데 솔직히 박상수 난방도 변호사님은 없었을 안 거야. 끌고 가요. 네. 아니 거기 그 있던 정도 사람들은 레벨 아니에요. 다 갔을 거예요. 그 정도 레벨. 금방 석방했겠지. 예. 며칠 있다가. 자, 근데 이렇게. 댓글 보면은 야 에어컨이 웬 말이냐 CCTV를 설치해라 이런 말 있고 막 선풍기 있는 선풍기도 떼라 그래요 지금 국민적인 감정이. 네. 그렇죠. 저 근데 수사받을 의지는 없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과연 이 재판과 이제 수사에 계속 출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도 출석을 그 수사에 조사받는데 출석을 안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 구인을 한 번은 하게 되겠죠. 내란 특검이 내란 특검뿐 아니라 이제 최혜병 특검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도 결국에 한 번씩은 윤석열 소환을 할 텐데 네. 다 안 나갈 걸로 지금은 보입니다. 지금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나간다고 하더라도 끌고 나가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네.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의 전망인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네.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안 나가겠다 한 다음에 기소된 후에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다.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법을 잘 알아서 그런지 우리는 만약에 그런데 끌려가면 무조건 그런 조사 막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잘 협조할 것 같은데. 법꾸라지. 근데 이제 제 이래 죽나 생각에는 저래 죽나 조사받는 게 결코 이득인 적은 저는 없었던 그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재판은. 도움되진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다 법원에서 다 현출하기 때문에 증거든 뭐든지 네. 다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말 잘못해 놓는 것보다 그냥 법원 가서 하는 게 이게 바로 민주당이 공판 중심주의로 예, 공판 검소한박 입법을 하면서 이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나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했죠. 이렇게 저는 공판 그래서 중심주의.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뭐냐면 민주당이 요즘 이런 걸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르네 뭐네 할 때마다 이게 민주당이 다 만든 법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보면은 옛날에는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다 증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검찰에서 진술을 해도요. 네. 법원에 가서 내용 부인해 버리면 그걸 전부 증거 능력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진술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소자 인권, 범죄자 인권,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법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법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충실히 누리고 있는 중이다. 진짜 충실히 누리고 있다. 아, 민주당이-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을 제가 늘 그때도 그걸 좀 반대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당시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을 때 그냥 법조인으로서 토론회 같은 데 가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그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박상수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일반인들은요 우리 못 검찰 그러고 조사 있어요. 받잖아요. 그러면 물론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조서의 도장까지 다 날인했지만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증거 부동의 해가지고 날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이고 또 예를 들어줄까요? 일반인들은요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잖아요. 그럼 포렌식 할 때 비밀번호 풀어하면요 거의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변호사님 저 이거 비밀번호 풀어줘야 됩니까? 그럼 변호사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 이거 죽는 일 하면 풀어주세요.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겪어봐서 그런데 그리고 변호사로서 잠깐만요. 일을 안 하나는 해서 할게요. 안 겪어봐서 그런데 평범한 일반인들은 조금 그렇게 순진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 네.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구속영장이 되고 구속이 된 다음에도 변호사한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 안 나갑니다. 얘기해요. 안 나가시면 체포영장 돼서 강제 구인되실 텐데요. 그러면 강제 구인될 때까지 기다리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구속된 다음에 체포영장이 또 발부되는 경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많이 범죄를 저질러 본 사람들은 그런다 그렇게 이거죠? 해요. 실제로도.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면서 아까 최영경 기자님 말씀이 정확한데 검찰 앞에서 진술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좀 돈을 많이 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을 선임을 하잖아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줍니다. 또. 근데 그것도 이 무죄와 유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기소돼가지고 구속되고 하면은 거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일반인들이 아닌 거예요. 여튼 수사에 협조는 안 안 한다. 한다. 그런데 협조 하나 그렇지 않나 크게 이제 상관은 없을 것 없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예. 이제 관련자들이 전부 다 돌아섰어요. 지금 이제 김태효, 네. 김태효 제일 전 측근이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예. 지금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있었느냐에 대한 핵심은 VIP 경로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 회의 때 화를 냈던 게 맞냐. 그래서 이거 바꾸라고 그 조사 기록을 가지고 다시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가 네. 이제 핵심인데 이런 일로 사령관 그만두면 누가 사령관 하겠냐며 경로했다는 그거. 그 이야기가 맞냐? 예. 근데 이제 맞다고 김태효 차장이 김태호가 인정했어요? 네,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년 전에는 아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해서 화내는 거는 보도 듣도 못했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뒤에 크게 화를 냈다. 근데 그 당시에 네. 그 회의 안건은 아니었는데 이게 보고가 올라오니까 보고
너무너무 크게 화를 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진술을 다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그래서 당시 이제 탈출하네. 네, 맞아요. 왜냐면은 뚝이 예. 무너졌거든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면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만 불리해져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김태우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경로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위증죄에 걸리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걸릴 게 더 큰 거야. 위증이 더 싸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위증이 더 거죠. 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빨리빨리 얘기하기 시작할 거고, 사실 이렇게 김태호마저 이렇게 시작하면요, 나머지 사람들 다 술술 불게 돼 있고요. 나중엔 김명현 장관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수사를 따로 본인한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증거가 쌓일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고 있으면은 정말 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수사 협조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변호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버틸수록 주변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들어갈 거고요. 네. 그 압박이 들어갈수록 김성훈 차장이나 김태호 지금 이 처장 같은 이런 분들이 1차장 같은 이런 분들이 변심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더더욱 확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임에도 어느 정도 다 그냥 본인이 받아들이고 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친이계 정치인이나 친박계 정치인이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윤계 주변 정치인들이란 측근 그룹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인데 네. 지금 그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네. 군사재판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국민과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불안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내가 선처 바란다. 그 아래 부하 부하들한테 직원들은? 선처 바란다. 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군복을 벗었어야만 했다라고 이제 후회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야 될 멘트가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올바른 네. 판단을 했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와 관련된 이 모든 이 내랑 공범들에게 선처를 바란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에 일반적인 손 꽂고. 리더들한테 그런 걸 또 좀 기대하는데 그죠? 마음에 없어도 사실 상투적이라도 네. 본인의 재판에서 재판장한테 선처 구하기 위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변호사들이 또 이렇게 네. 권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VIP 경로설이 왜 중요하냐면 그 경로설이 있기 전부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보고 받아가지고 알고 있었느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인데 이미 이제 다 이렇게 다 증거들이 나와 버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증언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재밌는 포인트. 네. 김태효의 태도 변화에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사 받을 때 새롭게 기억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기억이 났다. 이 경로는 주관적 감정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빠져나가려고. 정말 그때 상당히 화를 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위증에서 네. 빠져나가려고. 그 말고도 지금 등 돌린 사람들 많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람들이 2명 있는데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 사람 핵심이죠. 네,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 특검에 가서 그 당시에 체포를 저지하라고 했을 때 윤석열 지시가 있었느냐를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했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거다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사람 중 하나 강희구 네. 전 부속실장인데 여기도 내란 특검에 가서 그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그걸 폐기하는 과정 그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 관계자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든 안 받든은 크게 상관없는 상황이 점점 되고 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 그 최혜병 특검에서 그러면 일단은 경로한 건 맞다고 이제 진술 나온 것 같고요. 네. 최혜병 특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를 어떻게 했느냐? 누가 요- 해? 누가 누가 어떻게 왜 네. 시작됐느냐? 네. 예, 이것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뭘 좀 밝혀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진해서 얘기는 잘 안 할 것 같고 어떤 뭐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쟁 해병 단톡방을 봐야죠.
예, 그때 얘기 나왔던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해가지고 네. 그 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제가 이 정치밥을 조금 먹다 보니까요, 그렇게 특히 권력자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오는 루머성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사실에 근거예요. 그래요. 그 권력이 끝날 때쯤에 이게 증명이 되는 것뿐이지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처럼 그쪽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로비가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경로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불까요? 다 불게 돼 있어요. 그 단톡방에 이제 송호정이라고 해병대 예비역이 있거든요. 네. 그 멋쟁이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거기서 증거 나올 것이고 골자가 아주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예. 임성근하고 친하고 이종호가 근데 임성근이 이번에 자천될 이제 처벌받을 위기에 있으니까 이종호가 야 내가 김건희랑 친하니까 내가 여기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은 이미 그 시나리오 나와 있고 증거만 딱 확보하면 끝난다. 지금 압수수색이 여러 군데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임성근에게 사표내지 말라고 했던 그 멋쟁이 해병 멤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변호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등등등 한 10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네. 합니다. 하고 있다고. 특검도 엄청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새 덩어리라 우리가 맨날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윤석열 안 나오니 그럼 이제 우리 곧 강제 구인할게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김건희 특검은 이제 양평 고속도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고 말고도 나머지도 다 돌아가고 너무 있는 많죠 여기는. 네, 그런 상태고 네.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이제 김태호 진술을 확보한 상태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 관련 시설들에 대한 압수수색 아마 좀 들어간 것 네. 같고요. 뭐 그런 정도로 특검 이해하시면 되겠고 빨리 지금 국민의힘 얘기 네. 좀 해보겠습니다. 습관성 혁신당에 지금 와, 혁신위원장이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윤희수. 네, 윤희숙 위원장이 네. 이제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 당규에 수록하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막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세게 말했어요. 네.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근데 누군지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고 여기 연루된 놈들을 다 사과해야 해라고 했는데요. 그 여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대선 참패부터 후보 교체, 그다음에 단일화 입장 번복, 윤석열 그 집 앞에서 엄호 시위했던 사람, 뭐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등등등등 여기 연루된 사람 다 사과해라고 했는데요.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딱 두 가지입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넌다, 당 구조 혁신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넜나요?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탄핵의 바닷속으로 다시 꽉꽉 머리를 눌러 넣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인적쇄신 영순이에요.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의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를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아니 근데 그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한 거 네. 8가지 8대 사건 네. 6.3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사람들, 대선 후보 교체 시도했던 사람들, 대선 후보 단일화 입장 번복한 사람 뭐 등등 해갖고 8개 쭉 내가 뭐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지만 네. 대충 더하기 해보니까 650명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더 해보셨어요? 아이고 8대 의혹에 워낙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6.3 대선 패배는 뭐 100명 다 책임이지.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도 한 6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거 더하면 600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07명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600명 물러나야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저는 이거를 약간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를 하려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지금 전당대회 룰 정하고 일정 해가지고 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재영 전 의원과 박은식 위원장도 품지 못 통과하지 못한 그 리트머스를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박은식 위원장도 통과 못한 데를 통과한 걸음종이를 거기를 지나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고 나오고 오늘 또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뉴스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우리 당 뉴스가 없는데 이걸로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러다 전당대회 안 하려고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원래 예약을 한 군데 한 대가 있었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대회장 전당대회 하려고. 예, 거길 취소를 하고 새로 좀 일정을 뒤로 미뤄서 9월 초까지 미뤄서 지금 그 찾고 있나 봐요. 또 새로. 근데 9월이면은 임시국 정기국회가 정기국회 개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걸음종이를 통과하신 분이 이러고 나오셔서 지금 싸움을 시작한 게 전당대회를 안 하려는 어떤 그런 좀 노림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혹이 좀 있다. 저는 그 노림수도 보이는데요. 저거 같아요. 지금 인적 쇄신 영순이 얘기하는 건 사실 고육주책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좀 있으면요. 이 특검들에서 체포동의안 넘어가요. 예, 체포동의안 넘어가면 내란 오늘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추경호 의원님 뭐 통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수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체포동의안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추경호, 나경원 예. 통화한 사람 그렇게 따로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 만약에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어떡할 건데요, 국민의힘은. 탄핵의 계엄의 강 뭐 건넌다고 한다면 그분들 체포동의안 동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물러나라. 우리 당에 부담 덜어라.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물러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뭐 국민의힘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어. 당분간 한 몇 달은 힘들 것 같아요. 네. 더 되나? 아니 몇 달만 뭐 힘들면 다행이죠. 아 그런가요? 뭐 답이 안 좀 네. 어두운 터널을 좀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국민들에게 변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터널 지날 줄 알았는데 터널이 끝에 막혀 있는 거 아닐까 혹시? 글쎄요 뭐 터널이 끝이 없는 터널 같아. 아니 근데 그래도 나름 우리가 추측해볼 만한 사람들이 이제 실명 토크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혁신이 왜 필요하냐,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당신이 영순이다 이랬잖아요. 쇄신 영순이다. 이걸 갖고 이제 나경원, 장동혁 이런 분들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되게 아니 무슨 사과의 늪에서 벗어나야지 왜 자꾸 사과 타령이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뭐 누구보다도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아주 의연한 자세로 지금 그 순서가 틀렸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윤희숙 씨 자중하세요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그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그분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시간을 안 맞는 사람은 또 혁신위원장을 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안 쳤잖아요. 그러면 본인들하고 시간을 좀 제대로 좀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안 쳐야지. 뭐 안 치는 사람마다 다 채널이 안 맞아가지고 뭐 오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황당한 게 아니 지금 사과를 막 하고 그러면 오히려 뭐 분란되고 더 시끄러워진다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이 자체가 좀 필요가 없는 정당이거든요. 그냥 빨리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그 당대표 뽑고 대신 당대표 뽑을 때 좀 기본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쇄신을 하는 것이고 당명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왜 쓸데없는 혁신위를 만든 거 지금 전준위를 꾸릴 때예요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 압수수색 당할 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항의하러 전 국회의원 다 오라고 그랬는데 한 10몇 명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당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사를 받고 체포동의안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불안한데 당권까지 놓아버렸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굉장한 불안함으로 지금 쌓여 있고 대부분은 이분들과 그러니까 그 수사 대상이나 이렇게 되는 분들과는 거리두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앉더라도 인적 쇄신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부활이 됐던 그 기점을 언제로 보냐면 지금은 이제 개혁신당에 가 있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을 저는 진짜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대구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곳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 뭐라 그랬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당시 대구의 당원들이 받아주면서 이 당의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저는 그 시도는 지금부터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도가 관철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을 하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그 시도가 관철되는 날이 우리가 다시 민주당과 한판 해볼 만한 그런 정당으로 올라서는 그 시점일 것 같아요. 이런 아직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얘기 하실 땐 좀 자료 화면 좀 틀어주시고. 아니야,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진짜 이 얘기를 하면 동접이 안 오르고 떨어져요. 그만큼
지금 약간 국민의힘이 뭘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네. 없어요. 참 그러네. 그리고 뭐 그렇게 탄핵안 건너자고 했던 사람 또 쫓아내셔가지고 저 딴 데 가 있고 이러니까. 그만 건너세요. 뭐 건너려고 하세요. 예. 아, 근데 앞서서 그 왜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놓느냐 했는데요. 주파수가 맞을 줄 알고 놓은 거예요. 그나마 자기들의 말이 좀 먹힐 것 같은 사람들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먹힐 것 같아서 앉혀놨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놓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허수아비로 혁신위원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니까 또 그건 순서가 거꾸로 됐다. 그럴 거면 혁신위원장 왜 놓습니까? 사람 안 바꾸고 무슨 혁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몇 명은 상징적으로라도 날려줘야 되는데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있으니까.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혁신하게 생겼어요. 그러게 생겼어. 또. 지금 몇 번째 혁신인지. 과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신 이후에 네. 친노 패족이라고 불릴 만큼 뭐 한명숙, 이해찬, 이광재, 안희정, 뭐 이강철 뭐 다 이선 후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혁신을 좀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누구 한 명 절대로 배지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다. 최소한도로 한 명이 딱 물꼬를 터주면 그렇죠. 또 나머지로 한 명 동참해가지고 그게 이제 쇄신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시청률이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뭐 흑염소 선정할 때가 더 오를 것 같아요. 흑염소 소개해드리기 전에 의대생들 이제 돌아오는 거 네. 그래도 좀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만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의대생들이 이제 뭐 조건 없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복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부도 환영을 했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전공의도 돌아올 네.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 1년 반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휴학한 지가 그만큼 오래됐고 그리고 작년에 뽑힌 인원은 이제 기존의 의대생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합산 한 10,000명 넘는 인원이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미리 그럼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온 의대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어서 9월 정도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고 네. 차차 요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댓글 질문한 국민의힘에 좀 들어온 게 있어서 네. 이거 꼭 좀 물어봐 달랍니다. 혁신이 무엇을 위한 혁신이냐? 방향이 뭐냐 도대체? 저희도 모르겠어요. 네. 저희도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분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냥 무수히 저는 추측을 알아요. 할 뿐입니다. 저는 네. 알아요. 그냥 혁신위에서 대충 하는 신용만 내야지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친윤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나중에 인적 쇄신이나 이런 거에 부담이 덜한 거죠. 그게 뭘 위한 뭘 혁신이라는 거예요? 혁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인 거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게 목표다. 네. 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공천에 더 유리한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혁신은 우리 당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부활했던 것처럼 그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30대 당 대표로 이렇게 올라 세웠던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일어나기를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동안은 좀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수 당대표 한번 바람 한번 일으켜 볼래요? 저 나이 많아요. 에이 그래도 국민의힘 그거 의원.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아니, 저 혁신 뜻이 있고 하면 가셔야지. 아니, 저희가 한번 밀어드릴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을 하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요 그냥 3년 뒤 총선에 내가 다시 그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저 영남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혁신인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혁신으로 보여요. 당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누가 될지 이것도 이제 관심이긴 합니다. 관심은 아니죠. 네, 사실은 별로- 뭐 큰 관심은 큰 아니고 관심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볼 게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원들의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쉽게는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흑염소라도 빨리. 네. 그래요. 네. 강선우 후보자가 블랙 요원들. 네. 아니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이제 청문회 재개됐는데 네.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사과드린다. 그리고 법적 조치하겠다, 고발하겠다는 건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조금 낮은 자세로. 사과를 다행이네요. 네. 그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했다.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사과하겠다. 그 말을 정말 수십 거의 명의 공직자로서. 보좌진들이 그래도 위안을 얻었을 거예요.
네, 그 보좌진들에게 오늘은 흑염소를 좀 바칩니다. 보좌진분들 좀 힘내시고. 네, 제가 네. 대신 먹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 또 오래 했으니까. 보좌진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얘들아 잘해라. 네, 여름철 이른바 보양식 무조건 흑염소로 가야 됩니다. 예, 자연으로 키운 국내산 흑염소 6고를 통째로 녹용, 마가목 등 20가지 귀한 약재, 한약재와 함께 저온 추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맛과 영양소를 살려버렸고요. 색소나 감미료, 당분 일체 넣지 않고 특허 기술로 비린 맛이 없습니다. 목 넘김이 거의 라거 맥주 맛 다 지금 금방 벌써 다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예. 네. 목넘김이 넘어가네요. 락어급이에요. 네. 아. 목 넘김이 너무 좋죠. 네. 예, 그래서 요거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기들께 주고 싶어요. 둘 다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어제 지난주에 진짜 효과 봤어요. 흑염소 이거로. 예, 여기 올 때 진짜 약간 감기기가 약간 있었거든요. 네. 이거 딱 먹고 일주일 잘 버텼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도 주시니까 좋네요. 맞습니다. 면역의 힘. 네. 네. 여기 이제 흑염소가 사실 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비싸요. 우리 이 사장님이 네. 흑염소 이렇게 저 매입하실 때 네. 흑염소니까 밤에 이제 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마리 가격에 30마리를 데려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싸게 드릴 수 있다. 야. 네, 단가를 낮추는데 밤에 새니까. 네, 아. 흑염소라 그나마 다행이야. 눈뜨네 때문에 근데 걸릴 뻔했다고. 자, 기력회복에는 흑염소고요. 네, 장르만 전용 이벤트 2+1 구성으로 주문 시 7일분을 더 드립니다. 일주일간 더 힘낼 수 있는 거죠. 네.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를 적어 주셔야 사은품이 들어가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네이버에서 웰스앤헬스 혹은 웰스앤헬스 흑염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따라오시면 제일 편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흑염소 한 봉씩 들고 예, 조용히 나가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